대표적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죠. 이 결심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순리대로 가는 것 아니었나 생각돼요.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뭐 제가 감히 뭐 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출마 공천 받아서 그 지역에 출마가 어렵다라는 것이 뭐 역대 저희 그 정당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가까웠던 의원분들이 불출마를 했던 결정들을 봤을 때 아마 불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불출마고, 두 번째는 서울 경기권 출마. 험지 출마. 근데 아시겠지만 영남권 의원분들께서 수도권 올라온다고 한들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를 고민했을 때 수도권에 또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 여기도 이제 선택 안 하신 것 같고, 세 번째는 무소속 부산 본인 지역구 출마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좀 맞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당선인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정권의 그러한 조각들을 다 해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순리대로 선택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장제원 의원께서 부산시장의 향후에 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선택지에서 차선의 선택을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박선민 전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평소에도 혁신과 희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본인이 정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날의 힘자랑은 왜 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국에는 좀 대통령이 뭐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이 국면까지 끌고 온 거는 결국에 본인의 진정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결정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정말 당을 위하고 당의 총선 승리를 원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 윤핵관이었다면 인유한 혁신에 힘을 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과의 갈등을 또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그 왕따시켰던 일련의 그 국민의힘의 흐름에 굳이 동참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은 사실 혁신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해버렸잖아요. 산악회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 행위를 정말 이런 불출마 결단을 할 생각이었다면 안 했을 거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의 장제원이라는 인물 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결정에 대해서 뭐 결과와 별개로 과정상에서 너무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갑작스럽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이 깊은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될 텐데, 지금 뭐 장고에 들어갔다, 어제 집에 안 들어가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내일 거취 표명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예상하시나요? 요즘 계속 정치권에 있으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좀 일인 것 같은데, 시나리오로 계속 얘기하죠. 김기현 사실. 대표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지역구 불출마도 선언하고, 네. 두 가지 다 내려놓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세 번째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내년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당대표직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어제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에게 그런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제 비판의 몫을 좀 올리셨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사퇴에 대한 그 책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사퇴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여당의 책임, 여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과의 역할도 있지만 여당이라는 것은 건강한 당정 관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사실 이 후자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일각에서는 강서구청장 공천이 김기현 대표 책임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당연히 당대표께서 그 강서구청장 그 후보가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맞는 공천이냐에 대한 의문이 들었더라면 그때 막으셨어야죠. 공천을 하지 않고 그때 당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막으셨어야죠. 차라리 그때 당대표직을 사퇴하셨더라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대표직 그만두시고 하셨다면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향후에 큰 더
큰 정치를 꿈꾸시는데 밑거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실기하셨던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서도 그 사퇴할 순간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혁신을 띄우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여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퇴진을 할 수 있는 계기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잘못 판단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요. 이대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께서 당대표 사퇴를 저는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약간 파도 앞에 모래성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파도는 계속 치잖아요. 밀려가도 또다시 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일종의 비대위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혁신위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면서 한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사퇴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그 파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장제원 의원까지 사실은 불출마 결단을 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버틸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지금 이 싸움은 총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당내에서 권력 투쟁이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명분도 없다. 그런 국면이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의 유효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미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버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기구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당내의 위기감, 이런 불안감, 이런 게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빨리 이제 이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빨리 이제 결단하기를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은 많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 오찬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그 유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던 거라면 사실 조선일보가 내부 판세 보고서를 보도를 하면서 또 총선에 대한 우려가 또 확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49개 지역구 중에 6곳만 우세 지역이다. 이런 판세 보고서.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근본적인 말씀하신 변화? 49곳 중에 6곳이 우세한 그 당 내부 보고도 사실상 혁신이 실패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1월까지 계속 이야기할 것이 쌍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도 또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되면 이 6곳보다 더 최악의 상황들이 가정되어 있는데 당이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내년 총선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비대위가 갈지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당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비대위가 오든 뭐가 오든 사실 가장 핵심 의제로 나중에 특검이 뜰 거다? 저는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을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대로 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또다시 그 특별검사의 입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 수사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거부권을 쓰면 쓰는 대로 또다시 제2요구권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야당의 비판에 또 직면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통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원칙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지혜로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전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승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 그 기회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김기현 흔들기에 대한 빌드업이 되게 차곡차곡 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조중동에서부터,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 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서부터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고 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도 확장되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이 보수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뭐 되게 팽배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보게 되면 뭐 하다못해 뭐 김병민 최고위원부터도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뭐 더 늦기 전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 골든타임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일단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의 이 불만, 위기감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수준까지 돼버렸다. 그리고 인류한 혁신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내부자들의 마지막 기대 같은 거였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한 혁신이가 띄어질 때에도 뭐 내부든 외부든 당 바뀌든 아니든 다들 좀 불안해하긴 했죠. 뭐 정치인 출신이 아닌 인사가 이 치열한 내부 정치를 뚫어낼 수 있겠느냐 뭐라는 되게 걱정도 있었지만 처음에 되게 인류한 위원장이 막 치고 나갔고 근데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제대로 호응을 해주지가 않으니까 혁신이가 빈손으로 끝나게 됐잖아요. 용두삼이 혁신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에서조차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혁신위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주범이 사실은 김기현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희생도 어떤 결단도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있는 김기현 대표를 데리고 과연 이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오히려 이 보고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부산 엑스포는 최근에 이제 유치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더 버틸 요량이 전혀 없죠. 당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런 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여당의 역할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제가 두 가지 그 역할, 그러니까 여야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긴장 관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결국엔 정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저희가 고수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여사와 관련된 것이 저희 보수 정권의 리스크로 존재해 왔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여당의 역할이 실기했던 측면이 있어요. 가령 저는 특별감찰관 같은 제도를 왜 여당이 여야당에게 요구해가지고 대통령께 임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는데 저희가 특별감찰관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진작에 이러한 감찰관 제도를 제가 임명했더라면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조기에 그래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이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권력의 눈치만 쫓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다 실기했고 이것이 결국에 내년 총선으로 저희가 평가받아야 할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복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이제 여당이고 정부랑 발맞춰서 간다고 한들 총선 앞에서 당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산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이 너무 과하게 당무에 개입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뭐 협업하거나 뭐 의견을 맞춰볼 수는 있어도 약간 다 윤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치 수수께끼처럼 해독하려고 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는 되게 비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뭐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것도 대통령에게 당이 강하게 좀 권고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분명하게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된 당대표직을 수행하려고 했더라면 아주 정면에서라도 대통령께 이거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 정도의 강한 의견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맞는 건데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후보가 이제 나오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김기현 대표 선출 시점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결국 용산에서 모든 걸 교통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연일 시사하고 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뭐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두 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연대 아니면 공동신당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이제 박순봉 기자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의 컨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으로 갈 것이다라는 결정이 서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뭐 넓게 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제3지대의 역할, 양당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3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려고 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 보수 신당으로 가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와는 함께 할 수는 없겠죠. 그 나름대로 국민의힘과의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보수를 혁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놓고 싸움을 벌일 테니까 아마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기에 따라올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게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뭐 좀 전망이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만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연대는 불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분이 걸어온 그 길이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뭐 정치의 방향 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결이 되게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한쪽은 이제 반 윤석열 이런 기치로 좀 이제 깃발을 들려고 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지금 뭐 반 이재명 세력들을 좀 규합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진영 안에서 각자가 있던 곳 안에서 내부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합쳐진다? 저는 그게 조금 어색한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설령 뭐 우리가 제3지대를 성공시켜 보자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할 수 있을지언정 당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정강 정책부터 시작해서 당원 당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당의 노선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간극이 꽤 크게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신당 관련해서 김용태 최고가 에너지가 없다. 당의 혁신을 생각하느라 이제 신당에 대해서 에너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좀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여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창당을 고민하거나 이럴 겨를이 없고, 저는 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내부에서 정권을 위해서 쓴소리를 내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정당, 상식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는 게 제 지금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뭐 최근에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너무도 이렇게 두 손을 벌려서 이제 만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 또 유승민 의원 만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오늘 18일에 뭐 영화 시사회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광복 행보를 이제 요즘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실까봐 좀 걱정입니다. 되돌아오기에 너무 먼 네. 길을 가실까봐. 네, 영영 이별을 하게 될까봐, 민주 진영과.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선거를 앞둔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인들은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건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좀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아직 뭐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발언하시는 수위라던가 내용의 구체성이 점점 강화된다는 점이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당을 만드는 거는 민주진영에 좋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당의 큰 어른으로서 당내에서 끝까지 좀 투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신당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본격화가 되고 정말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면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결국 원하는 건 아마 민주 세력의 승리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큰 가치를 보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최고는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봤을 때 방탄 정당으로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보여줬던 그 행태들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저는 충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비명계를 향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내부 비판을 향해서는 뭐 당도를 측정하는 수박이다, 뭐 강한 뭐 당도가 높은 수박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국에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저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이 본래 갖고 있었던 가치 이러한 것을 좀 열어놓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신당 창당 이제 행보를 보고 사쿠라 노선이라는 말을 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김민세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상황이어서 좀 이런 갈등 어떻게 보세요? 이럴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지어 친낙계 의원님들조차도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꽤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되게 싸늘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이거야말로 약간 신당 창당을 좀 부추기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사쿠라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비방이 아니라 대화와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제가 느꼈을 때 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하되 아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당에서 당 내부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진영이 분열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앞에 나서서 행동대장격으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되면 남는 게 뭡니까? 뭐 남는 건 갈등이랑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뭐 사쿠라 노선이다, 뭐 아니다, 김민세다 이걸로 이제 싸우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또 정치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부분 그리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좀 더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좀 보여주기식인지 뭐 자기 정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이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사쿠라 노선이라는 말을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되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엄청 옛날에 이제 정치부를 출입하셨던 분이 자기가 이 말을 또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몇십 년 돌고 돌아서. 그래서 뭐 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586 세대 예전 운동권들, 기득권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김민석 의원 이번에 사쿠라 노선 표현하신 거 보고 누가 누구한테 저렇게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다 잃어가고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정당으로 가게 된 배경에 그 배경에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있었지만 김민석 의원도 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못 내셨잖아요. 당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던 분이 이제 와서 누가 누구한테 사쿠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582 운동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공천 한 번 더 받아보기 위해서 그냥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돼서 이 정도면은 국가와 어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정치로 전락했구나 생각돼서 집에 가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함께 창당을 선언했는데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약간 뭐 이게 물론 어떻게 보세요? 공동 창당까지 저는 선언했을 때 어느 부분에 접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나오는 정책적 제언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사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좀 강조하시는 걸 보면 일단 기존 정치권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과 그리고 이제 대화하지 않고 뭔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에 대한 뭐 깊은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뭐 공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그 정치적인 접점이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지만 뭐 두 분 다 이렇게 뭐 말을 막 하거나 뭐 아주 뭐 감정적으로 구는 인사들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대화가 좀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이게 공동 창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던지고 있는 이런 화두들이 이분들의 정치적인 철학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께서도 그렇고 류호정 의원도 그렇고 나름의 되게 좀 상징성이 있는 인사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첫 번째로 좀 꺼내들었던 뭐 여성 징병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거고 이게 기존에 본인들이 해왔던 정치적인 노선과 또는 정치적인 생각과 굉장히 다르게 좀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전 잘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을 하게 되면 여기 함께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상황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또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일단 두 분이 이제 창당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 두 분의 모임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적 관심은 뒷받침되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의당이 유호정 의원에 대해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계획은 없다. 당원들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이제 초청장을 창당대회 초청장을 받고 아니 탈당부터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예의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원칙적으로 당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어쨌든 현재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창당에 대한 고민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한 행동들이 각 정당에서 어쨌든 이분들이야 뭐 그 당의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내몰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인으로서 이 정당의 목적과 이런 자발적 결세체라는 그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땐 당인의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민 최고는 저도 이런 거는 사실 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창당에 대해서 좀 공식화를 했잖아요. 공동 창당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사실 당을 떠나는 것이 떠나고 나서 사실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보통 좀 일반적인 수순이고 당에 대한 뭐 예의 또는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류호정 의원께서는 또 다른 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내 4분의 1 정도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의 1 정도는 이 새로운 이제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그 최종적인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4분의 1 사람들 포함해서 다른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좀 더 포섭을 하겠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노선을, 그런 전략을 쓰실 거였다면 금태섭 전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물밑에서야 접촉하는 거를 뭐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 석상에 서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의당의 기존 당원들이나 뭐 지금 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공식화가 되어버렸으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